실제로 그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80분 재고 푸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개 따라서 나눠 풀면 뭐 나눠 하는 대로 만약에 뭐 20문제 풀면 40분 나머지 뭐 40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 2월 말 정도나 3월 첫 주 한 번 정도는 학원에서 전체 그냥 볼 평가 한번 볼 겁니다. 정규 시간에. 그럼 아마 박살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학원 모의고사 평가 내면 1등급을 보통 90점에서 85점 사이에 나오는 걸로 좀 문제를 맞추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100점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되게 쉽네 뭐 이렇게 느끼거든요. 일부러 막 어렵게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한 1등급도 한 5문제 정도 틀리게 정도 보통 낼 겁니다. 이건 1등급이 지금 보면 되게 낮죠. 1등급이 81점까지가 1등급이에요. 나머지 그냥 말로 그 니네 해설 썼으니까 1등 72점, 3등 64점 이렇게 나온 거니까 81점이라는 건 이전 기준으로 해서 9문제 정도를 풀려도 45문제 중에 9개 틀려도 1등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쵸? 만약에 1등급이 100점이야. 그러면 다 맞아야 되면 1등급인 거니까 문제 되게 쉬운 거잖아요. 얘는 문제가 어려운 게 맞아요. 3월 거 치고도. 그죠? 좀 그런 게 있고. 전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24번입니다. 그러니까 24번이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이런 문제고. 이거 맞았는데? 그 나머지가 다 틀렸네. 신기하네. 그 다음 23번, 22번이 그 다음에 오답률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45문제 전체에서 21번부터 25번까지가 2021년에 푼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실제로 이 2021년 3월 고1 애들이 보고 있는데 이 당시 애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게 이 사회지문이었던 거예요. 딱 봐도 법지문이죠. 근데 이거는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좀 찍은 애들도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45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80분에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OMR 시간도 2분 정도에 3분 정도가 빠지잖아요. 또. 한 1, 2분 정도 빠지니까 실제로는 78분 정도에 푸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에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리고 문법 같은 문제는 뒤에 보면 애들이 이제 이런 것들. 문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근데 13번은 좀 중요한 문제긴 해요. 13번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문법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법 다 맞았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한 2지문 정도만 볼 건데 혹시 15분까지 해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혹시? 따로 없나요?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전체에서 여기 34번이랑 37번. 34, 37? 오케이. 그럼 34하고 37은 이따가 볼게요, 같이. 도도한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보고 시간이 되면 24번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자, 문법은 그러면 큰 틀에서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11번하고 13번 이렇게 두 개만 해볼게요. 오늘은 1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뭐 맞았으니까 11번에 보면 이제 모음에 관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모음의 형태는 앞에 지문 읽었다는 전제로 움직이면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 단모음이랑 그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모음을 다시 혀나 입술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거. 이중모음은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야를 실제로 분석하면 이거 사실 우리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폐 모양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문단에 입술 모양의 혀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몸이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같은데? 그렇잖아요. 안 변하는데 왜 변한다고 얘기해? 이 교육청이 이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런 말을 쓴 거야? 이거 야 안 변하는데? 설명할 수 있어? 이거 분석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야. 이하고 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글자가 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하를 빨리 하면 빨리 하면 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서 아로 변해서 야가 됐기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얘기 나오죠. 두 번째 문단 한번 봐보세요. 입술 모양인 해외일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은 이중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중모음은 홀로 쓸 수 없는 소리인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한 모음이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중모음이라는 게 어떤 거야? 다시 얘를 보면 얘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돼서 이루어진 게 이중모음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읽었던 전제로 기억하는 데 볼게요. 아까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어떤 게 반모음이고 어떤 게 단모음이야? 얘가 반모음이고 얘가 단모음이야. 자, 반모음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 또 거짓말하지 말고 알았는데. 여기 나와. 여기 나와. 2하고 5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J라고 하고 이거를 W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다시 보세요. 두 번째는 그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세 번째 줄 나오죠. 이중모음인 야의 발음은 이를 짧게 발음한 것과 유사한 소리 반모음 이 뒤에 아가 결합한 소리다. 나오잖아요, 바로. 그죠? 야와 마찬가지로 예, 여, 왜, 요, 유, 의의 발음도 각각 반모음 이와 이 J가 이라는 얘기예요. 단모음 에, 어, 에, 오, 의가 결합한 소리이다. 오나 오를 짧게 발음한 것과 마찬가지 유사한 반모음 W도 있는데 이 W가 오나 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로 얘기하면 와, 왜, 워, 왜의 발음은 각각 반모음 W와 단모음 아, 에, 어, 애가 결합한 소리이다. 그래서 반모음이 단모음에 결합한 소리인 의를 제외하고 이중모음 발음 모두 반모음 뒤에 단모음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런 거나 이런 거는 그럼 이렇게 온다는 얘기잖아요. 반모음이 먼저 오고 단모음이 오는 건데 얘만 유일하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눠져서 단모음이 먼저 오고 반모음이 뒤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중모음은 반모음이 먼저 오고 단모음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글자, 즉 의라는 글자만 먼저 단모음이 오고 나중에 반모음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2학년 이상 되면 이거 반모음의 좀 이렇게 기억하고 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원론적인 얘기, 반모음과 자음이나 뭔지 알잖아요. 자음과 반모음의 공통점은 뭘까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네,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뿐이에요. 기억 안 나면 천재게 안 날 수 있는 거죠. 안 나니까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되살리고 하면서 이제 또 까먹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랑 비슷해요. 영어 단어 한번 외웠다고 머릿속에 계속 각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지금 외국이라고 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너무 많아도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자꾸 까먹고 대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어 하는 애들 쩔쩔쩔 하면 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여기 한국이야? 저는 그렇게 한국이야 한국어로 얘기해. 우리 사람들 좀 이상합니다. 외국 나가면 막 영어 쓴다고 막 위축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와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와도 외국인이 막 여기 우리 영어 못해서 죄송한 척. 여기 우리나라인데 왜 그래야 돼? 지네가 한국어로 써야지. 개념을 내드려야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 번역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 갤럭시 아이패드 나중에 되겠죠. 이렇게 들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통역돼서 보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조만간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혼자 못 써요. 반모음도 지금 이중모음 안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자음도 자기 혼자는 못 쓰죠. 의문자체를 얘기할 때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11번은 되게 쉬워요. 설명 다 했어. 그럼 11번 같은 경우에 이 4번에 와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 오하고 아로 나와야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야? 얘가 반모음이고 얘는 단모음이죠. 왜? 반모음의 줄이 3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처럼
반모음 2가 결합되는 건 이 안에 없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정답이 4예요. 그리고 반모음 방금처럼 이렇게 반대 표시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 글자 쓸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반모음을 혼자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모음 안에 숨겨져 있는 애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넘어가세요. 13번을 볼 때 지금 선지들을 보면 뭐 아는 문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냥 쉬운 질문. 아는 문장의 종류 몇 개일까요? 개수. 5개는 6개였던 것 같아요. 5개죠. 그죠? 5개로 배워요. 근데 보통 우리 이거 중3 때 배우니까 기억날 거예요. 조금. 다는 아니더라도 아는 문장이란 말 배우면 같이 암긴 문장이란 말도 배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나오면 종류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뭐 영사절 또는 부사절 기억은 나죠? 예를 관영사절 또는 관영절 또는 서술절 그 다음 인용절 이렇게 5개 배우는데 그래서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같은 경우 바깥쪽에 안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주어와 서술어 안쪽에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깥쪽의 입장에 볼 때 얘를 아는 거죠. 얘 안에서 볼 때는 얘가 나를 안긴 거죠. 그러니까 아는 문장이라는 건 이 바깥쪽의 가로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안긴 문장은 얘를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쉬운 질문. 절이 뭐야? 절의 뜻. 영어로 얘기해도 돼요. 영어로. 영어 똑같아요. 완전 똑같지 않지만 좀 비슷해요. 절. 아, 문장들이 합쳐져서 많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험은 결국은 그걸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절은 이렇게 배우죠. S 플러스 V라고. 주동 이렇게 배우잖아요. 국어에서 절은 주어 더하기 서술어. 서술어 자체 이게 지금 서가 서술어잖아요. 서술어의 품사 뭐가 있을까요? 꼬리에 꼬리 들면 뭐? 동사. 와 동사. 하나 더. 동사. 형용사. 이렇게 2개가 기본적으로 국어의 서술어의 품사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절은 SV가 아니라 S 동사형용사 아니면 S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2개지만 국어는 요거까지가 포함되는 거죠. 국어는 형용사도 서술의 기능이 있다. 근데 영어는 형용사가 통상적이나 명사구문이 되어 있으니까 좀 다르죠. 그렇긴 해요. 자, 그럼 13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기억.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보통 목적어는 뭐가 붙어야 되죠? 조사? 을류이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을류 붙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 2번째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가 아는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니은을 보면 걔는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예민하다. 그러면 실제로 서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예민하다. 이거 서술절 맞는데? 그죠? 서술 역할이니까. 그 다음 3번째 우리를 도와준 관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와준 이 준이 뭘 꾸며줘요? 도와. 예? 네. 나는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이 있지 않았다. 지금만 보면 도와준 일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때 준이 뭘 꾸며주죠? 일을 꾸미죠. 국어에서 명사를 꾸미는 걸 뭐라고 하죠? 품사? 관형사. 보통은 관형사예요. 뭘 끄덕거려요. 잘못된 일인데 이거 관형사 아니에요. 동사죠 이거. 주다잖아요. 주다. 기부는 동사잖아요. 기부가 영어에서 형용사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다라는 거에다가 니은을 갖다 붙여서 관형어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어는 될 수 있어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품사하고 문장 정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짧게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 4번째. 니은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니은은
정답이니까 써볼게요. 날이 추워지면 오늘은 좀 이상하다. 하긴 날이 따뜻해. 언제 다음 주 또 어떻게 되나 그죠? 방한용품이 필요하다. 이거는 생각해봐. 이런 거에 상위 개념은 경문장이 있잖아요. 경문장이 뭘까요? 주어 서술어가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문장이야? 날이 추워지다. 그 다음 방한용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2개 문장이죠. 그럼 여기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럼 이렇게 주어 서술어 따라놓고 이렇게 주어 서술어 따라놓겠어요. 그럼 이거는 안겼다 안 왔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양이 이렇게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안 왔다 안긴다가 안 돼요. 근데 4번 선지에 볼 때 얘는 대등하다고 나왔잖아요. 이 문장은 대등이 아니라 뭘까요? 대등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결국은. 대등이라는 거는 이런 문장이 대등이에요. 쉽게 가면 철수가 학교에 가고 영수는 학원에 간다. 이렇게 나온 문장이 대등의 기본이죠. 뭐냐면 짜라지장에서 이렇게 2개의 순서를 바꿔도 문장이 의미가 안 바뀌죠. 영수는 학원에 가고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바꿔도 안 바뀌잖아요. 문장의 의미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뒤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어요. 보세요. 얘를 보면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만약 바꾸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니까 방한용품이 필요하면 날이 추워진다. 이렇게 바꾸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 의미와 이 의미는 다르죠. 아니 우리가 방한용품이 방한용품 사야겠는데 역시 방한용품 필요한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추워지니까 잠바를 사는 거지. 내가 잠바를 사고 싶어지는 생각이 드니까 날이 추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의 절이 나올 때 기본적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바뀌면 그런 문장을 공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가 나오니까 이렇게 가로 안에 안 들어갈 때는 이어진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번에 4번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문제 하나 하기 위해서 사실 저라도 그렇고 개념들이 좀 많이 필요한 문장인데 지금 제가 이 문법을 다 해서 생각 좀 짧게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문법 같은 경우 개념은 사실 특강 나중에 한번 하긴 해야 돼. 겨울방학 내년에 이때쯤에. 지금 전면에서 못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35번, 37번 이거 2개 질문했죠. 자, 그러면 한번 37번을 먼저 볼게요. 왜?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기본 문항이잖아 이게. 문항 나올 때는 반드시 보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좀 해줄 거니까. 자, 37번. 엄마가 내게 사준 피아노는 엄마가 꿈꿔왔던 도도한 생활의 상징으로 부모가 자녀가 누리기를 희망했던 삶의 기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피아노 사준 거는 도도한 생활을 하라고 의도적으로 사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도도한 생활. 나는 성년이 되면서 엄마가 애써 마련해준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환경은 나의 욕구를 제한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환경을 재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이미 성인인 거네.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이물이 겪는 깨달음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그러면 제목에 있는 이 제목에 있는 도도한 생활이라는 거는 어떠한 소재와 연결되는 거야? 딱 봐도 피아노와 연결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 보기에서 볼 때 피아노는 도도한 생활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피아노는 이렇게 엄마가 자기 딸에게 내용 보면 이게 딸이 맞아요. 어쨌든 자식에게 사준 거잖아요. 도도한 생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거까지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보세요.
자, 만두집을 했던 엄마가 어떻게 피아노 가르칠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욕심이거나 뭔가 강요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는 배움이 짧았고 자신의 교육적 선택에 늘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배움에 대한 짧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죠. 살짝. 다만 그때 엄마는 어떤 보통의 기준들을 따라서 가고 있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서술자가 엄마의 과거를 추측한 거죠. 지금 놀이공원에 가고 엑스포에 가는 것처럼. 엑스포는 뭔 줄 알죠? 아, 모르시나요? 놀이공원 알고 롯데월드나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엑스포가 뭐 쉽게 과학 박람회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보면 알 거예요. 아빠 엑스포 뭐예요? 대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80년대 이전생이에요. 근데 엑스포? 뭐 그냥 과학 박람회 이러면 80년대 이후생입니다. 대전 얘기 나오면 무조건 70년대생이에요. 아, 전 70년대생은 아니고 70년대생한테 이렇게 들어서 자, 그 다음 어느 시기에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는 소문들을 말이다. 돌이키면 어릴 때 엑스포에 가고 그냥 박물관 갔다 생각해도 돼요. 박물관에 간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던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나가 나왔죠. 그러면 이 소설은 나가 나왔으니까 뭐야? 1인칭이죠. 그죠? 일단 자, 그 다음 이렇게 엑스포에 보내주고 놀이공원에 함께 가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겪는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만 무지한 눈으로 시대의 풍문들의 고개 끄덕였을 김밥을 싸고 관광버스에 올랐을 엄마의 피로한 얼굴이 떠오르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놀러갈 때 엄마가 김밥 싸고 관광버스 뭐 챙겨주고 이거 다 하니까 엄마가 피곤했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추정하는 거잖아요. 이따금 내가 회전목마 위에서 비명을 지르는 동안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실을 벗고 짧은 잠을 청하던 엄마의 얼굴은 도처럼 낮고 고요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엄마를 따라하느라 피아노 의자 위에 누워있던 나를 보고 선생님은 나처럼 놀랐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일가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엄마 100만 원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100원만인 줄 알았던 때이긴 했지만 과거에는 나는 핸들이 없는 핸들의방에서 음악을 했고 엄마는 배트맨같이 풀린 파마머리 한 채 귀머리처럼 만들 빌렸다. 마침 동네에 음악학원이 생겼고 엄마의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이라 이렇게 엄마가 나에게 피아노를 사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각해봐. 이 시기에는 과거 유년 시기에는 피아노라는 게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느낌상 귀한 거 같죠. 분명히 엄마는 만두집 파는데 이 만두가 불티나게 팔리고 음악학원이 생겼기 때문에 피아노를 사줬어. 그럼 역으로 만두가게 잘 안 됐으면 엄마가 못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생각보다 엄마가 어느 정도의 값을 치러주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 여유가 많은 집이 아니었고 이 당시 피아노는 조금 여유가 있는 집들이 좀 가지는 지금하고 좀 다른 시기죠. 지금은 솔직히 피아노 그렇게 안 비싸죠. 안 비싼 것도 전자피아노 같은 경우는 싼 것도 있으니까 몇십만 원짜리도 물론 비싼 건 몇천만 원짜리 넘는 것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 엄마는 내게 피아노 사줬다. 그러면 이거 안 봐도 자기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시점 1인치 뭐밖에 안 돼. 주인공밖에 안 돼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읍내에서 먼지길을 달려온 파란 트럭이 집 앞에 설 때 엄마가 무척 기뻤던 기억이 난다. 세탁기도 냉장고나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 사람의 집이 한 편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피아노 갖고 있는데 세련됐대. 그런 시대였던 거야 결국은. 피아노는 노트와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원목에 양각된 무한 넝클무늬 은은한 각도의 금속 페달 건반이에 깔린 레드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었던지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때깔부터 좀 달랐다. 다만 좀 어쩌는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것이 아닌 만두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걸 가게다 놓은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만두가게 안에 피아노라니. 그냥 봐도 뭔가 조화롭지 못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많은 집을 간다고 피아노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해? 왜 이거? 이런 거잖아요. 되게 생뚱맞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생계와 주거를 한 곳만 하나 해결하고 있었다.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드리고 밤에는 식구들이 입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이 집은 뭐가 없어? 집이 없어.
그냥 만두가게 안에서 먹고 자고 집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거기밖에 놀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아노 나무 언니가 쓰는 작은 방에 놓였고 안방은 주방을, 작은 방 홀로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오후 내각에부터 피아노를 연주했다. 울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멋을 부려 손에게 두나 아드린들을 위한 발라더 같은 곡을 말이다. 찜통에서 수증기가 폭발하고 허리선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무더구저 만두를 씻고 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 삼키고 말고 물고 가게 만들어서 그런 연주를 씻고 아름답지만 촌스러워서 누구라도 가게 앞을 지나다가 얼굴을 붉게 만들었을. 그러나 좀 더 정직한 사람이면 만두치를 집어던지며 다 때려치우라 그래. 소리쳐서 그런 연주를 말이다. 그 얘기는 뭐야? 연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엉망이었고 약간 이런다는 뜻이에요. 자, 한 번 연주가 끝나니 박수수가 들려 고개를 들은 적이 있었다. 홀에 웬 백인 남자가 손뼉치고 원더풀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외국인과 나 사이에 어정쩡한 친구이라고 나는 부끄러웠지만 수줍게 한마디 했다. 땡큐. 집을 때 밀가루 입자가 햇빛을 받으며 분명히 나렸고 겉만의 짚은 손가락 아래로 지문이 하얗게 묻어났다. 자, 그리고 분명한의 줄거리. 아버지의 빚부등 때문에 가게가 어려웠죠. 엄마는 피아노만은 뺏기지 않으라고 수줍했다. 왜? 이건 엄마가 이 도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힘들어져도 어떻게든 버텨본 거예요, 엄마는. 대학진을 앞두고 언니의 서울 반지하 방으로 이사가게 된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가다가 엄마의 부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엄마는 집안이 어려졌어도 피아노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이걸 파는 게 좋을 텐데, 그죠? 그만큼 엄마는 열등감, 자존심 이런 걸 피아노에 농축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언니의 표정은 따뜻했다. 외삼촌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나는 사정을 설명한 애를 먹었다. 엄마가 다 얘기한 줄 알았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언니가 답답하다 말했다. 여기 반지하야. 그 얘기는 뭐야? 반지하에 피아노 안 어울린다고 이 얘기예요. 반지하가 뭔지 알죠? 피아노가 왜 안 어울릴까? 어둡고 하니까 이거 곰팡이 쓰기 딱 좋아요, 집이. 피아노 곰팡이 쓴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반지하에 지금 보면 반지하 방울이 이상하게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언니하고 내가 있는 곳은 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피아노까지 놓으면 자리가 너무 없죠. 그러니까 언니가 반대했던 것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얘기하자. 나도 안다고. 우린 트럼 앞에 모여 피아노를 올려다봤다. 그것은 몰락한 러시아 기종처럼 끝까지 치면을 차리고 우아하고 답답하게 서 있었다. 외삼촌의 트럭은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고 우리의 서둘러 목장갑을 꼈다. 외삼촌이 피아노 한쪽 끝을, 언니가 반대쪽을 잡았고 외삼촌이 시내를 보내고 나는 깊은 숨을 쉰 뒤에 피아노를 번쩍 들어올렸다. 80년대 산피아노가 잠시 세계말 도시 하늘이도 비상했다. 그럼 80년대가 배경이네. 그죠? 그 모습이 꽤 아름다워 하마터면 탄성을 지를 뻔했고 우리는 한 걸음씩 이동했다. 후들거리고 짓밟았다. 그만큼 피아노는 무겁다는 얘기죠. 세 명이 움직이는데도 후들후들 떨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흘깃거렸다. 뒤에 승용차 한 대가 비켜다니는데 경적을 울렸고 곧 건물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체육복 차림을 내려왔다. 동글동글 체구의 아침 체조를 빼먹지 않을 것 같이 생긴 50대 정도의 사내였다. 그는 집 앞에서 벌어진 풍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연한 표정을 서 있었다. 쉽게 가면 이 사람 표정이 그런 거야. 반지하에 이사오는데 저 피아노는 뭐야? 이런 표정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봐도 이상하다는 거지. 나는 피아노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언니 역시 눈치껏 사내에게 인사했다. 왜? 집주인이니까. 좁고 가파른 계단 아래로 피아노가 천천히 우리를 디밀고 냉장고도 세탁기도 아닌 피아노라니 우리 삶에 새변쯤 민망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피아노가 과거에는 어떤 거야? 그냥 자존심이고 뭔가 뿌듯함이었잖아. 근데 현재는 우리 집이 약간 가난이 더 심해진 상태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얘가 뭐로 변하는 거야? 민망하게 된 거잖아. 똑같은 피아노지만 과거에 느낀 심리와 현재 느낀 심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고 외삼촌이 피아노 놓친 모양이었다. 이런. 무당탕탕 피아노가 계단 밑으로 나가고 언니와 난 다급하게 피아노대를 붙잡았다. 윙하는 소리 공명감 사이로 악기 속에 여러 개의 시간이 뭉개진 소리가 나고 피아노 덩글무늬가 고장난 스프링처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충격 때문에 몸에서 떨어지는 모양이었고 그제야 나는 내가 오랫동안 안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사실은 본드로 붙여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외산준의 안색을 살피고 외산준은 괜찮다는 뜻 신호를 보내고 다시 계단 내려가고 나는 외산준이 부상이나 피아노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았다. 뭐야? 이 조카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치? 그보다 큰 소리, 내가 처음 도착한 도시에 울려 퍼지는 그 사실의 커다랗고 노골적인 소리가 얼굴이 붉어졌다. 집주인은 어이없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언니와 피아노와 외산준과 다시 피아노를 번갈아 쳐다봤다. 학생! 주인 남자가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출구 쪽 네모난 안에 언니가 아래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보이고 언니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우리는 결국 관리비를 더 내고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집주인을 돌려보냈다. 집주인이 돌아서며 한마디 했는데 치지도 않을 피아노를 왜 갖고 있냐는 거였다. 쉽게 학생으로서 뭐 얘기했다는 거 주인이? 피아노 치지 마. 치고 싶어? 그러면 방 빼. 아이고 안 치겠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지. 가만한 피아노 치기가 어렵네. 왜냐면 과거의 피아노는 전자피아노가 아니라서 끼고 이어폰이 불가능하거든. 그럼 소리가 다 울릴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옆에서 우리 수업하는 것도 들리잖아. 내가 수업하는 것도 저쪽에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기서 만약 피아노 치면 이걸 다 들리겠나.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피아노 옆에서 가면 치거나 하는 건 불편하지 않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다 이게 목목자리가 더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내의 도전형은 글쓴이가 나가 자신의 과거 자체를 회상하는 이유로 이 과거의 회상 안에 들었는데 피아노가 이게 정확한 주인공 시점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럼 35번, 7번을 먼저 봐봐. 아까 읽었으니까. 그럼 1번의 놀이공원에 하고 엑스포에 가는 것은 평범한 유년의 프로그램으로 엄마가 자녀에게 마련해주던 환경 일부였다. 맞는 얘기죠? 왜냐면 누구나 어릴 때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게 평범한 유년의 생활들이니까요. 니네 나이 때만 돼도 엄마하고 놀이공원 잘 안 가죠? 친구하고 가죠? 엄마하고 박물관 간 적 있나요? 초등학교 때 갔겠죠. 어릴 때는. 지금은 박물관 가자 엄마한테 그러겠죠. 안 가. 아 재미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수원에 있는 박물관 다 가보셨나요? 많이 나가봤어요. 수원에 박물관이 좀 있어요. 광교박물관. 그 다음 여기 화성박물관. 그 다음 수원화성박물관. 그 시립박물관에서 두 개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박물관. 가봤어요. 거기 진짜 초등학생 가기 딱 좋아요.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농업박물관도 있어요. 여기 4개나 있습니다. 수원시 안에. 그리고 여기 미술관도 있죠. 시립미술관까지. 그러니까 꽤 그리고 뭐 수원화성도 있고 하니까 수원에 있는 박물관 이런 거 꽤 볼 거 많아요. 가까운 안양 쪽에 가도 뭐 철도박물관 뭐 이런 거 있고 용인 쪽 가면 백남준 미술관 있고 거기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경기박물관 이 안에 30분 정도의 거리에 박물관 6개 정도 있습니다. 되게 많죠. 어떻게 하냐면 다 가봤습니다. 제가 좀 박물관 투어가 취미였거든요. 어릴 때 애하고 둘이 할 게 없으니까 맨날 저희는 둘이 사는 불쌍한 집에서 그렇게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와이프가 항상 주말에 바쁘고 월요일날 쉬고 하는데 저희만 시간이 돼서 저희 둘만 보통 놀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박물관들은 저희하고 둘이 다녀요. 지금도 저 가끔 손잡고 다녀요. 네, 손만 잡아줘.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다가가면 오지 마죠. 뭐라고 하지 마. 왜 항상 이런 존재를 하죠. 중학생 되니까 다 깊이 잘 때 보면 남자는 있긴 하지만 잘 때 보면 맨날 배내놓고 그쪽저쪽 그러고 보면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트맨같이 풀린 파마머리 한 채 귀머리처럼 만들어 있던 모습. 피아노가 성경한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엄마의 손을 보여준다. 그러면 배트맨같이 풀린 파마머리 한 채 귀머리처럼 만들어 있는다. 엄마는 그럼 왜 이런 머리를 굳이 하고 그랬을까요? 그게 엄마가 의도적으로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파마머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 기억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그게 핸들이 없는 핸들방에서 나는 음악을 했고 엄마는 파마머리 같이 풀린 파마머리, 배트맨 같이 풀린 파마머리 같이 귀머리처럼 만들어 빚었다.
시계가 엄마는 의도적으로 베토벤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 왜 얘기했겠어? 피아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왜 귀머거리처럼 만들어 빚었다는 얘기야? 엄마는 실제로 피아노 칠 줄 모르니까요. 왜? 피아노는 내가 친 거잖아요. 엄마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아노를 사주고 자기 애한테 시키고 자기가 못한 거를 애한테 대리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한편쯤 세련된 느낌을 주던 피아노에서 민망해진 기분이 들게 된 것은 환경 변화 때문이다. 그렇죠. 과거에는 가난함이 좀 없었을 때는 이런 거였는데 지하 방으로 이사가는 가난함이 심해질 때는 민망이 변했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 4번, 피아노가 잠시 세계말 도시의 하늘 위로 비상한 거는 왜 그런 거야? 셋이 피아노를 옮기기 위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들으니까 걔가 비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온 환경이 변해왔다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비상한 거는 시계가 피아노를 셋이 든 거잖아요. 이걸 얘기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뒤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비상한 건 멀쩡히 가만히 있던 셋이 드니까 으아 비상했다 이거잖아요. 상황을 추론하는 게 필요하죠. 정답 4번. 그 다음 마지막 5번. 오랫동안 양각된 거라 믿어온 문양이 본드로 붙여진 걸 깨달으면서 엄마가 마련해준 환경이 그리 견고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생각해봐. 양각이 뭔지 알아? 그렇군요. 쉽게 가면 이게 하나의 조각품이야.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걸 본드로 붙인 거 자체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걸 여기다 조각해서 이렇게 붙어있는 것 자체가 양각된 거야. 양각이라는 건 그래서 그냥 조각을 한 거. 본드 된 건 이렇게 그냥 다 붙인 거. 그러면 당연히 본드로 붙인 게 더 싸겠죠. 양각은 더 비싼 거고. 그러니까 양각된 게 아니라 본드로 됐다는 건 실제로 엄마가 사준 피아노가 생각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엄마가 말해준 환경이 그리 견고하지 못했다. 쉽게 가면 엄마가 말한 피아노가 생각보다는 비싼 게 아니라 조금 저렴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단어가 좀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35번 저쪽에 나누겠습니다. 자 기억은 추측과 짐작이다. 그렇죠. 왜? 그런 시절이라 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추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은 외양에 대한 묘사를 나열했다. 그래서 원목이의 양각된 우아한 덩굴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에 깔린 레드카펫 묘사했네요. 뭘? 피아노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건도 정답이 아니죠. 그래 인물이 피아노에서 받은 인상이죠. 얘는 양각되고 은은하고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이렇게 인상을 받은 거니까요. 세 번째, 디귿.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식구들이 밤에는 이불을 펴는 식으로 말이다. 이거는 앞에 언급한 내용을 구현한 건 맞아요. 구현이 뭔데? 덧붙인 설명이니까. 맞아요.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한 건물에서 해결했는데 그 한 건물이 디귿을 좀 더 보충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뒤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입법이 확정되었다.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그냥 보충 설명한 거니까 이거 자기의 이해폭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3번은 언급한 내용을 부연했다. 여기서 그냥 끝났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붙였죠. 정답 3번. 그 다음 니은에는 비유가 쓰였다. 니은에 나타난 비유 뭐에 있나요? 러시아 귀족처럼 그렇죠. 귀족처럼. 그 다음 표현법 뭐야? 직유법이죠. 직유법의 종류. 처럼 말고 또 뭐 있어? 같은 그렇죠. 모모 같은. 또 모모 듯이. 또 모모 있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직유법이고 비유법을 얘기하는 거. 저번에 얘기했던 비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직유가 있으니까 4번을 비유 대신에 직유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어쨌든. 그 다음 마지막. 이음은 시표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이음에 보면 언니와 한 번, 나와 한 번, 피아노 한 번, 외사중과 한 번, 무려 4번을 썼네. 하나의 문장에. 빈번하게 사용이 많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앞에 넘어가서 오케이. 24번만 볼게요. 24번은 알고 맞춘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맞춘 건가?
모르겠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한데? 하긴 좀 쉬운 거 볼까요? 좀 쉬운 거. 차라리 좀 쉬운 거. 몇 차이 없지만 뒤에 이게 더 많이 들었으니까 26부터 29번을 보세요. 아 이것도 복잡한데. 뭘 해도 복잡한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쉬워서 이걸 볼게요. 차라리. 이거는 다 할 수 없고 28번하고 30번 이렇게 두 개를 볼게요. 27번은 그냥 답만 얘기해 드릴게요. 27번은 기억이란 예로 적절 나눈 거라고 나오는데 기억 자체가 나온 게 우라늄 235의 원자를 사용한 핵분해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27번의 1번을 보면 원자에게 전자를 흡수했다 라고 나오죠. 근데 이거 기억 다음에 뭐라 나와? 우라늄 원자에게 중성자를 흡수하면 질량수가 작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큰 원자핵들로 분열된다 라고 나오죠. 그럼 기억이 흡수하는 건 뭐야? 중성자죠. 근데 27번 1번 전자를 흡수했다는 거네. 그래서 정답 1번. 이건 되게 쉬워요. 그죠? 흡수하는 게 주어가 안 맞죠. 그래서 정답 쉽게 나온 거고. 자, 29번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국어 시간이에요. 과학 시간 아니에요. 자꾸 애들이 저 수학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취급하는데 아니에요. 저 국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항상 수업 보면 맨날 뭐 그려대고 맨날 뭐 자 뭐 수요 어떻게 돼, 총수요 어떻게 돼,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비례만 비례만 이딴 소리만 하니까 X값 뭐야?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이 수학 시간인가요? 그 이상한 소리. 자 28번 보기는 뭐 일단 볼게요. 지문은 좀 읽었다는 전제에서 필요한 건 지금 왔다 갔다 할게요. 선생님이 말하죠. 이 그림은 여러 원자에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철 원자핵은 다른 원자핵들에 비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죠. 이 설명들이 뭐냐면 철이라고 얘기하는 이 56과 26이라는 F이죠. F가 철이잖아요. 얘 자체가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다른 원자핵보다 크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문에 보면 지금 밑에 H하고 He2하고 U가 나오잖아요. 쉽게 가면 헬륨하고 수소하고 우라늄 나오는데 걔네보다 무조건 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건 결국은 철이 여기 보기 안에 있는 모든 원자핵보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무조건 제일 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제? 왜냐면 지금 여기 나온 게 Fe가 나오고 H가 나오고 He2가 나오고 U가 나오는데 무조건 핵자당의 결합 에너지는 이 설명들 문제면 얘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그리고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밑줄쳐야 돼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장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가장 안정된 상태이다 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안정된 상태도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둘이 뭐 하는 거야? 비례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쉽네!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하기 싫어 이런 생각하면 진짜 하기 싫어요. 물론 제가 문제를 좀 쉬워 이런 생각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계처럼 풀어요. 한 주에 600문제씩 풀어대는데 한 문제 한 문제당 제가 그렇게 막 감탄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우리가 아까 수업 5시 반부터 했는데 5시 20분까지 와서 2시간 동안 계속 문제 풀었거든요. 주말까지 못 풀어서 저도 주말 것도 풀고 지금 제가 단나방 특강 나가는 것도 있어서 특강도 풀고 이러니까 진짜 600문제 가까이 풀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억나고 저도 사람인지라 7, 8년 전에 풀었던 거 기억 안 나거든요. 다시 보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분열, 질량수가 큰 거는 핵융합을 큰 거는 분열을 통해서 한다. 그럼 여기서 이런 나오지. 철 자체를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얘보다 원자핵 자체를 가지고 볼 때 질량수를 갖고 보는 거잖아요. 질량수를 갖고 볼 때 철보다 작은 원자핵. 그래 여기서 원자핵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태는 얘가 뭐 해야 된다? 나온 대로 본다면 핵 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예보하고 이렇게 원자핵이 있을 때 똑같이 질량수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때 원자핵이 철보다 클 때 이럴 때 뭐한다? 핵분열을 합니다. 이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핵융합과 핵분열을 거치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이전보다 높아져 나가죠. 이전보다. 에너지요? 낮은. 아니지. 지금 봐봐. 마지막 세 줄을 보기에서 철 원자핵보다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은 핵융합을, 질량수가 큰 원자핵은 분열을 통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은 원자핵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건 무조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높아지면 안정된 상태가 더 어떻게 될 거야? 이전보다. 이게 높아졌죠.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 원자핵들이 핵융합과 핵분열을 하는 이유는 이걸 높여서 더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기가 이것까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 우리한테 이런 문제 왜 풀게 했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교육청에 있는 문제를 풀어준 것 뿐이고 문제는 교육청에 있는 거 교육청에 뭐라고 해야죠. 실제로 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표를 보면 이쪽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 다음 x축이 뭐예요? 질량수죠. 그리고 실제로 표를 간단하게 본다면 철은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라늄이 이쪽에 있죠. 그 다음이 헬륨 자체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 수소 자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얘가 삼중수소고 얘가 중소수잖아요. 이런 데로 본다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뭐예요?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진짜로 얘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이 이 그래프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면 X축에 써있는 말, Y축에 써있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얘가 제일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높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질량수가 가장 많은 애는 누굴까요? 그렇죠. 얘는 질량수가 제일 많은구나.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질량수가 작은 애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나오죠. 원자핵의 질량수 A와 양성자 수는 원소교 X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A하고 G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질량수라고 얘기한다. 그럼 얘를 양성자수라고 얘기한다라고 나온 거잖아. 그러면 저기 나오는 이 F2 저 56과 26을 갖고 볼 때 56은 질량수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 26은 양성자수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철은 56개의 질량과 26개의 양성자가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됐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된 척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봤자 본인만 서는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1번. 헬륨 4의 원자핵은 융합을 거치면 더 안정된 상태로 변한다 라고 나왔죠. 지금 1번 선지 이렇게 1번 선지는 헬륨 4잖아요. 이건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야? 저기 나온 대로 보면 헬륨이 이거니까 얘가 4하고 2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자체가 핵융합 자체를 거치면 안정된 상태이던데 얘가 핵융합을 거치는 게 맞을까요?
분명히 아까 지문에서 뭐 얘기했어? 그 보기에서 철보다 질량수가 더 작으면 핵융합을 한다고 나왔죠. 그죠? 전원 때문에 핵융합을 나오잖아요. 얘 질량수 56이죠. 얘 4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질량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그러면 헬륨 자체가 56과 4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해라? 융합을 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질량수가 철보다 작기 때문에 융합을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핵융합을 하면 얘가 무조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나온 거예요, 바로. 이해됐죠?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알고 보면 알고 봤을 때. 자, 이제 나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를 볼 때 이렇게 쓴 게 3이니까 얘가 3중수소잖아요. 얘는 그냥 중수소인 거죠. 그죠? 과학 시간에 우리 그 정도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2번 3중수소 원자핵은 2번에 볼 때 중수소 원자핵은 그럼 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 다음 3중수소 원자핵과 뭐가 같다? 양성자 수 자체가 같다 라고 나오죠. 양성자 밑에 봐야죠. 그럼 여기도 1 양성자, 여기도 1 양성자니까 양성자 수 같네요. 그러니까 이번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더 안정됐다. 아니죠. 왜? 분명히 핵전환 결합 에너지가 높은 애가 무조건 가장 안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둘 다 양정다수는 같지만 얘가 좀 더 핵전환 결합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정이고 얘가 불안정이죠. 근데 이번은 뭐 했어? 얘가 더 안정이라고 얘기했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같다. 그쵸? 둘 다 양정에서 하나로 같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안정이란 걸 갖고 볼 때는 얘가 더 핵전환 결합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번은 정답에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3번 선지. 3번에 보면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핵전환 결합 에너지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26이 아니라 모르겠죠.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에 그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보면 원자핵의 두 번째 문단에 이 얘기 나오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를 말을 그냥 볼게요. 질량수로 나눈 것. 이렇게 질량수로 나눴던 거죠. 질량수로 나눈 것을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는 거. 그러니까 핵자당 결합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량수하고 원자의 결합 에너지를 알아야 되고 얘가 클수록 얘는 작아지는 거죠. 얘가 분모니까요. 분자가 클수록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어대 분자 분모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3번 산지에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철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다가 26으로 곱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철 얼마 나왔어요? 철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질량수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돼? 만약 이거를 F2라고 한다면 얘를 56으로 넣어야죠. 그죠? 질량수니까. 예. 질량수니까 여기다 지금 56으로 넣어야죠. 그죠? 철 자체가 질량수가 이거니까 여기다 56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근데 이렇게 된 상태를 본다면 결국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쉽게 가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56 네모는 F2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을 구하려면 얘를 뭐 해야 돼? 일로 넣어서 곱해야죠. 이거 북한열짜리 수학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6이 아니라 56으로 곱해야죠. 그죠? 질량수를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된 거 뻔히 아니까 3번이 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문장이 좀 편하죠.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니까 좀 딱 답답한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4번 되게 쉬워요. 왜? 우라늄 235의 원자핵 핵분열이 생성된 원자핵들은 핵전환 결합 에너지가 9 이상이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9가 써있죠. 이렇게 본다면 무란율은 그 밑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8과 7 사이죠. 그러니까 얘는 한 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 이상이라면 말이 안 되지. 9 이하겠구나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다음 마지막 5번. 우라늄 235의 원자핵은 철 원자핵에 비해서 더 강력하다. 말이 돼? 여기서 보면 얘가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가장 안정됐으니까. 그러니까 5번에서 얘는 얘보다는 강력하지 않겠군. 바꿔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안정된 단자의 결국 뭐야? 가장 안정하니까 모든 게 가장 결속도 가장 강력한 애가 돼야죠. 그래서 5번도 바뀐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나면 그래프를 어떻게 이용하는 거구나 이런 건데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 달에부터 이런 걸 하니까 애들이 볼 때는 짜증나는 거죠. 왜? 중학교 때 이런 식의 국어 문장을 배운 적도 없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본 적도 없잖아요. 한 번도. 과학 시간에 봤었다는 쳐도. 근데 뭐냐면 야 니네 수학 시간에 인간적으로 함수 정도 해갖고 xy 좌표 정도 배웠잖아. 그래 여기 이렇게 있으면 딱 봐도 이게 x값 자체가 아니라 y값 자체가 제일 높고 얘가 x값 높은 건 정도는 알고 있잖아. 이미 그런 전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국어로 된 문자로 된 모든 영역을 다 다루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재밌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이 문제까지만 볼게요. 일단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 일요일날 못 가요.